심전도 검사하고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하면 총 65만 원입니다. 현수가 준비해온 35만 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소정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카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 카드도 같은 결과였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앞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박재훈이 나타나 비웃으며 말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돈 부족해서 못 내시는 거예요? 소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천천히 박재훈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발 이번만은 검사비를 밀어주세요. 아버님,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자신의 며느리가 36살의 어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라를 위해 40년을 바친 자신 때문에 말이다.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정말 무능한 아버지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간 나라를 지켜온 69세 퇴역 군인 김현수와 그의 며느리 이소정의 이야기입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현수는 자신의 병원비 때문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나라 앞에서도 꿇지 않았던 무릎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꿇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한 아버지의 용기와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새벽 5시 반. 김현수는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함께해온 시계였죠. 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쭉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군대식 정확함으로 이불을 개고 세수를 마친 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 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힘없는 눈빛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한때 부하 수백 명을 이끌던 대령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현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거리에는 몇몇 가로등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부대에서 아침 점호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이소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소정은 이미 정장 차림이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조금 다른 하이힐까지. 보험 설계사 일을 나가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아침상이었죠. 현수는 소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이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고 입꼬리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늦게 들어왔더군.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국그릇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고객 미팅이 많아서요. 저녁 시간에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낮에는 다들 일하시니까. 몸이 버틸 수 있겠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게다가 요즘 실적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말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조용히 밥을 먹으며 소정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정은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죠. 가방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계산기, 그리고 고객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요.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린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현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천천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맛이 좋았지만 왠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현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가 차례로 나왔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소정의 피곤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텔레비전, 곳곳에 금이 간 벽지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저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현수는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돈이었죠.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데 문득 소정이 떠올랐습니다. 36의 나이에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소정 말입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데 소정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저 아이가 고생하는 건 아닐까?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는 당당했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으로서도 시아버지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소정이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까지. 모두 간단한 것들 뿐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바쁜 와중에도 챙겨둔 소정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낮술에 취해 방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고 소정은 고객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집도 늙어가고 있었죠. 자신처럼 말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정은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이힐을 벗으며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오늘 힘들었지? 현수가 물었습니다. 소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계약 하나 성사시켰거든요. 다행히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정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걱정을 말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소정의 뒷모습을 보며 현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소정이 잠든 뒤 현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말이죠. 현수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함과 무력감만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현수는 가슴 한쪽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나타났죠.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습니다. 거울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죠. 예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혹독한 훈련 중에 생긴 지병이었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죠. 현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색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입술도 약간 파래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금은 월 200만 원 조금 더 나오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상환만 300만 원이 나가고 집 관리비와 각종 고정 지출을 빼면 빚만 계속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족한 부분에 지출을 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복용하던 심장약값만 해도 월 15만 원이 들어갔죠. 또 병원비가 들어가면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라면 최소 20만 원은 들 텐데 이번 달은 이미 아들빚 상황과 소정의 카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소정이 현수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현수가 가슴을 짚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소정은 즉시 현수 곁으로 다가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다. 조금 답답할 뿐이야. 현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런 증상 방치하면 안 돼요. 이번 달도 여유가 없어서. 현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호는 현수의 아들이었죠. 사업 실패 후 술만 마시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였고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들이 고스란히 현수 앞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소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건강이 먼저예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현수는 불안했습니다. 소정이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험 실적도 요즘 저조해서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전 10시에 현수는 동네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정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나섰죠.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현수는 계속 가슴을 짚고 있었고 소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택시 탈까요? 괜찮다. 조금만 참으면 돼. 택시비도 아깝고. 하지만 현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현수의 손을 잡고 가볍게 마사지해줬죠. 현수는 소정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보험 영업을 다니며 고생한 흔적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기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비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보호자에게 기대어 힘겹게 서 있었죠. 일단 급하게 접수하고 담당 의사 면담과 그에 따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검사 항목이 많아 많이 당황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담당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진단받기 전에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길고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최소 30명은 넘어 보였죠. 현수와 소정도 뒤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앞에서는 환자들과 접수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비가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한 할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건 안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에요. 비슷한 대화가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현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연금은 나오지만 이번 달은 정말 여유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접수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전도 검사하고 혈액 검사, MRI, 가슴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까지 하면 65만 원입니다.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65만 원이라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소정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65만 원이요? 그게 꼭 지금 다 내야 하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네, 지금 내셔야 검사 결과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직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말이죠. 혹시 조금 나눠서 낼 수는 없을까요? 오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소정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당일 수납이 원칙이에요.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현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연금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이미 다음 달 빚상환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큰 지출이 생기면 계획이 다 틀어지죠. 잠깐만요. 현수가 소정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통장에서 뽑아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해결할게요. 소정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현수를 위해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럼 카드로 할게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죠. 죄송합니다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직원의 말에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휴, 앞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시간 좀 생각해서 하세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소정은 더욱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도 초과였죠. 세 번째 카드도 네 번째 카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현수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소정이 이미 모든 카드를 한 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정은 지갑을 뒤져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일부 검사만 하시든지 하시지. 아니면 다음에 오세요.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현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통장에 돈이 있는데
며느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올 테니까. 현수가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앞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없으면 집에서 쉬지. 왜 병원에 와서 시간 끌어요? 다른 환자들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더욱 위축되었고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첫 진료를 맡았던 담당 의사였고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니 박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급해서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차가운 인상이었죠. 뭔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진료에 방해가 되잖아요. 박재훈이 접수대를 향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검사비를 다 못 내시겠다고 하세요. 카드도 다 막혔고 현금도 부족하다고. 박재훈은 현수와 소정을 한번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 못합니다. 여긴 자선병원이 아닙니다. 현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은행에 가서. 하지만 박재훈은 현수의 말을 자르며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에 환자들 많으니까 빨리 비켜주세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요. 그 순간 소정이 갑자기 박재훈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번만은 검사비를 밀어주세요. 아버님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죠. 자신의 며느리가 36살의 어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갚을게요.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돈이 있는데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소정을 내려다보며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시고요. 오늘 검사비는 꼭 납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납입하시고 보시죠.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판단 착오로 며느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재훈은 소정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환자들한테 민폐예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소정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죠. 진료실 문이 닫히자 박재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앉으세요. 박재훈이 의자를 가리켰지만 소정은 앉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소정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돈은 언제 가져올 건가요? 박재훈이 책상에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가져오겠습니다. 제발 검사만 해주세요. 소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박재훈은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때까지 환자가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의료진이 책임져요? 현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통장에서 돈을 뽑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오세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재훈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희망을 품었죠. 그럼 저 은행에 다녀올게요. 20분이면. 잠깐만요. 박재훈이 현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병원을 벗어나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규정이에요. 현수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단해요. 지금 당장 결제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박재훈은 시계를 보며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았죠. 소정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소정의 팔을 잡아 막았죠. 안 돼. 그러지 마.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현수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박재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희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가져오겠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40년을 바친 자신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다니. 보증금요? 그거 빼려면 몇 달이 걸릴 텐데요. 환자 상태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박재훈의 말에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죠. 현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을 이끌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던 시절을 말이죠. 그때는 당당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책임을 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의 짐을 짊어져야 했는데.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민호의 사업 실패도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한 빚더미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소정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죠. 왜 저 아이가 대신 짊어지고 있나? 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정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 앞에서도 꿇지 않은 무릎을 며느리가 대신 꿇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박재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일어나지 않았죠.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님이 정말 아프세요. 소정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소정아.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죠. 현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 현수는 소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에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박재훈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럼 최소한의 응급처치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응급처치요? 지금 응급실에 가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당신들 검사비 지금 지급하지 못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다음부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박재훈은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죠.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소정이 다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발이요. 저 무엇이든 할게요. 병원 청소라도 하고 잔심부름이라도 하겠어요. 현수는 소정의 말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36살의 어른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청소요? 하, 재미있네요. 박재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문업체에서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박재훈에게 다가갔죠. 선생님, 의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요? 제 양심은 돈 낸 환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박재훈의 말에 현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것 같았죠. 아버님, 소정이 급히 현수를 부축했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어깨에 기대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봐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쓰러지면 더 큰일 나요. 그냥 집에 가세요. 박재훈은 현수의 상태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듯이 문을 가리켰죠. 현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며느리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나?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 자신 때문에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정아, 일어나자. 우리 집에 가자. 현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정은 마지막으로 박재훈에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배 끼쳐드려서. 다음에는 돈 준비해서 오세요. 박재훈은 이미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소정은 진료실을 나섰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소정은 아무 말 없이 현수의 팔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죠. 병원 로비에 도착한 현수와 소정은 출입구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죠. 현수는 소정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아, 미안하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으려 했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다.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도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현수 씨 아니세요? 현수가 돌아보니 박재훈이 다른 의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동료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아까 그 환자 말이에요. 돈 없다고 며느리가 무릎 꿇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어서. 박재훈의 말에 다른 의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현수는 그 소리를 듣고 혈압이 치솟는 것을 느꼈죠.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한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박재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병원이 자선단체예요?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 게 당연하죠. 무료 진료소에 가든지.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박재훈에게 다가갔죠. 선생님, 현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박재훈은 현수를 보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또 뭔 일이에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왜 끼어드세요? 무슨 수모를 줘도 내게 주시오. 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현수와 박재훈을 바라봤죠. 왜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없고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 그러세요? 그럼 본인이 무릎 꿇으실 건가요? 그래도 됩니다. 대신 며느리한테는 그런 짓 하지 마시오. 현수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죠. 박재훈은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군인 정신이 자랑입니까? 돈 없으면 다 똑같아요. 군인이든 뭐든.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죠.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죠.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군인 출신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재훈의 말에 현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정이 급히 달려와 현수의 팔을 잡았죠.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소정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저 때문에 더 망신당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소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현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은 계속해서 도발했죠. 봐요, 며느리도 말리잖아요.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당신이 지금. 현수가 말하려는 순간 소정이 더욱 강하게 현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해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소정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더욱 아팠죠.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이런 일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발 그냥 가요. 소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더욱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박재훈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돈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현수는 박재훈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정이 자신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가요. 제발이요. 소정의 간절한 부탁에 현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박재훈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봤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허세만 부리고. 그 말이 현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현수는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소정이 막았죠. 아버님, 안 돼요.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현수는 소정의 만류로 발걸음을 멈췄지만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갔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정도 마찬가지였죠. 버스가 와서 자리에 앉은 후에야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현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정말 무능해.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며느리가 무릎 꿇는 걸 막지도 못하고.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군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현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자신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의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현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소정이 여러 번 권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아버님, 조금이라도 드세요. 괜찮다. 배가 안 고파. 하지만 현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루 종일 충격을 받은 탓이었죠. 밤이 되어 소정이 잠든 후에도 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나? 며느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현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군대에서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현수는 깊은 무력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그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죠. 소정은 현수의 상태를 걱정하며 계속 신경 써서 챙겼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죽이라도 좀 드세요. 소정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현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다. 배가 안 고파. 현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소정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아침을 서둘러 먹었죠. 오늘도 고객을 만나러 나가야 했거든요. 아버님, 전화 갔다 올게요. 오늘은 꼭 계약 성사시켜야 해서. 소정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만 끄덕였죠. 소정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소정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보험 관련 서류들과 각종 청구서들이었습니다. 현수는 무심코 그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모든 것이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랐죠. 자신은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소정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 현수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모두 며칠 전에 만든 것들이었죠. 소정이 바빠서 새로 요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제대로 먹으니 어지러웠던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집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어보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 댁 맞나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대한병원 원무과 직원입니다. 김정훈이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죠. 병원에서 왜 집까지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치료비 보증계약서 관련해서 왔습니다. 현수는 어쩔 수 없이 김정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정훈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죠. 며느리분인 이소정 씨가 사흘 전에 작성하신 치료비 보증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김정훈의 말에 현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소정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소정 씨가 아버님의 치료비에 대해 보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덕분에 치료비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훈이 서류를 현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치료비 연대보증 계약서입니다. 이소정 씨가 아버님의 모든 치료비 지불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현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소정의 서명이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언제 이런 걸 했다는 겁니까? 사흘 전 오후에요. 아버님이 진료실에서 나가신 후에 이소정 씨가 다시 와서 서명하셨어요.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소정이 따로 병원에 다시 갔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님께서 여기에 서명하시고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언제든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며느님께서 최근 대출을 받은 것이 있을 건데 그 대출금을 담보로 설정한 계약입니다. 즉, 치료비 연체를 하시면 며느님 통장에서 이자와 함께 저희 병원으로 이체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은 저희 허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소정 씨가 전부 동의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 치료비는 이소정 씨가 책임지시기로 하셨거든요. 김정훈의 설명에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소정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 마음 아팠죠.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병원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이 나간 후 현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죠. 그 중에서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용대출 약정서 사본. 현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소정이 본인 명의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이름 이소정, 대출금액 1,000만 원, 금리 연 15.9%.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계약서의 담보대출금이라는 건 소정이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들어가 소정이 정리해둔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대출 서류를 발견했죠. 신용대출 계약서. 서류를 보니 소정이 며칠 전에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도는 생활자금 및 의료비라고 적혀 있었죠. 월 상환액은 44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집안을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며느리였구나.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소정이 모든 위험을 혼자 감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또다시 도망쳤구나. 현수는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지금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정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이를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현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정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지쳐 보였죠. 현수는 소정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정아. 현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현수를 바라봤죠. 네, 아버님. 오늘 병원에서 사람이 왔었다. 그리고 이것도 봤다. 현수가 신용대출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현수는 알았습니다. 소정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 소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소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정은 현수의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현수는 소정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정아, 앉아보자.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죠. 현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 현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말씀드려봤자 아버님께서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1,000만 원 대출을 혼자 결정했다고? 그것도 연 15% 넘는 금리로?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님, 치료가 우선이었거든요. 소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수는 소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죠. 월 44만 원씩 갚아야 한다며. 내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나? 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표정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죠. 정말 괜찮겠나?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네, 괜찮아요. 요즘 계약이 좀 늘고 있어서. 하지만 소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수는 소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정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죠. 현수는 소정이 나간 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정의 진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현수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정이 근무하는 보험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죠. 건물 로비에서 소정의 회사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현수는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 씨를 찾아왔는데요. 이소정 대리요?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시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소정 대리는 오후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현수는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몇 명의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정 대리 또 야근이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시댁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던데. 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대출 상환 때문에 힘들다면서? 응, 며칠 전에도 급전 빌리려고 여기저기 전화하더라.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던데. 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정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현수는 용기를 내어 그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정 시아버지인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열었죠. 네, 말씀하세요. 한 여직원이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소정이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집에서는 괜찮다고만 하거든요. 아, 이소정 대리 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진심 어린 부탁에 입을 열기 시작했죠. 사실은 이소정 대리가 몇 년째 시댁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빚이요? 네, 남편분 사업 실패한 것 때문에. 그 빚을 이소정 대리가 다 떠안고 있거든요. 두 번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채까지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직원의 말에 현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소정 대리 월급이 3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것저것 처리하고 생활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업도 알아보고 있어요.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의 말에 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이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려 했을까요? 현수가 중얼거리자 직원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적도 요즘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어지럽다고 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뭔가 전화를 받고 나서 현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알았어요. 현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죠. 나는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아니었다. 현수는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 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소정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현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평생 도망쳐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소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자. 그리고 소정이 혼자 짊어진 모든 짐을 함께 나누어 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현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수는 거실에 앉아 소정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소정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소정이 돌아왔을 때 현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소정아, 내일 나와 함께 병원에 가자.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현수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놀랐죠. 아버님,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더 이상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이유가 없어. 현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소정아, 앉아보자. 현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내 회사에 다녀왔다. 현수의 말에 소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사채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현수의 조용한 질문에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현수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현수의 표정을 보고 놀랐죠. 지난 며칠간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병원에 가자.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소정아. 현수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짊어질 차례야.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이유가 없어.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오늘은 끝을 보자. 현수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와 소정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정은 계속 만류했지만 현수의 의지는 단단했죠. 현수는 미리 은행에 가서 연금 통장에서 65만 원을 뽑아왔습니다. 치료비로 알고 있던 금액이었거든요. 오늘은 물러서지 않겠어.
버스 안에서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사람들로 가득한 로비, 지친 환자들의 모습, 그리고 차가운 병원 분위기까지. 김현수 환자 진료 문의로 왔습니다. 현수가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치료비 미납으로 진료 정지 상태입니다. 먼저 수납을 하셔야 해요. 치료비 65만 원 가져왔습니다. 현수가 봉투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런데 연체료가 많이 나왔네요. 연체 기간이 일주일이 넘어서. 연체료요? 얼마나 됩니까? 10만 원입니다. 치료비 65만 원과 연체료 10만 원에서 총 75만 원이에요.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체료가 10만 원이라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연체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병원 규정상 일주일 초과 시 1일 연체료와 가상금이 붙어서 그래요. 현수가 가져온 돈은 65만 원 뿐이었습니다. 10만 원이 부족했죠. 소정이 급히 지갑을 뒤졌지만 현금은 5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5만 원이 더 필요하네요.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수가 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생활자라 카드 한도가 낮았고 최근에 생활비로 거의 다 쓴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 박재훈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상황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돈 부족해서 못 내시는 거예요? 박재훈의 조롱에 현수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은 계속해서 도발했죠. 치료비는 가져왔는데 연체료는 몰랐다고요? 하하, 준비성이 부족하시네요.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죠. 하지만 현수가 소정을 막았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내가 한다. 현수는 천천히 박재훈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깜짝 놀라며 현수를 말렸죠. 아버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머리가 하얀 노인이 젊은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무릎이다.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평생 나라 앞에서도 꿇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꿇겠다. 현수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 제발 일어나세요. 소정이 울먹이며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일어나지 않았죠. 선생님,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연체료 10만 원은 내일까지 꼭 가져오겠습니다. 현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박재훈은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박재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들며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죠. 안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할 때까지. 현수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할아버지 왜 저러세요? 연체료가 10만 원이나 되나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병원이 너무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재훈은 더욱 당황했죠.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소정이 계속 현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현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괜찮다. 이건 치욕이 아니야. 현수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욕이 아니라 나의 전투다. 현수의 말에 소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숙연해졌죠. 한 노인의 간절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었고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치료비만 내시고 연체료는 나중에 내셔도 됩니다. 박재훈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입니까? 연체료는 나중에 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죠. 박재훈의 대답을 듣고서야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정이 급히 현수를 부축했죠.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박재훈은 어쩔 수 없이 현수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로서 진짜 전투를 치른 것 같다.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제대로 싸워본 것 같았거든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현수와 소정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소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 오히려 시원하다. 현수는 정말로 후련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제대로 싸워본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이틀 후, 현수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왔죠. 현수 자신이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한 종합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현수가 박재훈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랐죠. 40년간 나라를 지킨 퇴역 군인 김현수 씨가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수의 이야기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퇴역 군인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정이 급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아버님, 인터넷에 아버님 영상이 올라왔어요. 소정의 휴대폰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현수를 응원하고 병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나라 지킨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눈물이 난다. 퇴역 군인분들께 이래도 되는 거야? 병원이 너무했다. 국가 유공자를 뭘로 보는 거야? 연체료가 10만 원이라니 말이 되나? 댓글들을 읽으며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아버님,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정이 다른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현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나라 지킨 퇴역 군인, 병원비 앞에 무릎 꿇다. 퇴역 군인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시급.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언론들은 현수의 사연을 통해 퇴역 군인들의 의료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현수를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모금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정이 모금 페이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하고 있었죠. 나라 지켜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도 이런 분들 덕분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병원 병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재훈도 옆에 서 있었죠. 김현수 씨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퇴역 군인분께 이런 굴욕을 드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국가 유공자와 퇴역 군인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퇴역 군인분들의 병원비를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체료 제도도 전면 개선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현수는 기자회견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릎 꿇기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김현수 씨의 치료비는 전액병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치료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병원장의 마지막 말에 소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치료비를 병원에서 다 내준다고 해요. 하지만 현수는 담담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드디어 가족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적금 통장을 찾기 위해서였죠.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만 하다가 세월이 흘렀는데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쓸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통장을 소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정이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깜짝 놀랐죠.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너무 늦게 알았다. 현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젠 내가 감당해야 한다.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쓸 곳을 찾았어.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도망칠 수 없듯 아버지도 가족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내 빚부터 갚자. 그리고 민호 빚도 정리하고. 이제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은 없어. 아버님. 소정이 울먹이며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모금해 주신 분들 돈은 다른 어려운 퇴역 군인분들께 전달하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현수의 말에 소정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정이 현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현수는 소정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와 소정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출 정리, 카드 정리, 민호와의 대화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민호는 어떻게 할까요? 소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민호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버지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밤이 깊어지고 소정이 잠든 후 현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죠. 오늘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로서 진짜 전투를 치른 것 같다.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진짜 전투는 지금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았죠. 아버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소정이 현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소정의 말에 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현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정과 함께 은행에 찾아가 빚을 정리하고 민호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금해 주신 분들의 돈은 다른 어려운 퇴역 군인분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죠. 현수와 소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였죠. 김현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며느리, 딸, 아들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현수가 보여준 것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짊어지려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